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임상훈 옮김,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행법을 수록한 이 책은 데일 카네기의 또 다른 역작, 인간관계론과 함께 자기계발서의 바이블로 손꼽힙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인들에게 화술과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동안 걱정이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자 자기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교육하기로 마음먹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준비 기간 포함해서 7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9%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걱정의 90%를 단박에 없애줄 마법의 공식,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웰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류니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웰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몇 년 전 메리온 더글라스가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2번이나 비극을 겪었다. 첫 번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라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달 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쁜 딸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마저 5일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2번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지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몸이 마치 바이스에 물려있고 바이스가 저를 점점 옥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딱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봤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제게는 4살 배기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요.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생각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배를 만들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계단, 방풍창, 블라인드, 문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목록만 무려 242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 일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뉴욕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고향에서는 공익 활동을 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고 적십자와 같은 자선기관의 기금을 모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도 자동차의 자동 시동장치 개발을 시작했을 때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그는 얼마 전 퇴직할 때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자 회사 연구소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당시 그는 헛간의 다락을 연구실로 쓸 만큼 가난했다.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번 $1,500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나중에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대출받기까지 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하지요.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걱정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 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작업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살아있던 시절 필라델피아에 사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1774년 퀘이커 교도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열심히 아마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이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일정한 노동을 했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헨리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은 뒤 이 사실을 알아냈다. 하루는 아내가 편지를 봉인하려고 밀랍을 촛불에 녹이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달려가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그녀는 화상으로 사망했다. 한동안 그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는 슬픔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해나갔다.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놀았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로 남겼다. 또한 단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동안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막역한 친구 아서 헬렘을 잃고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있으니 라고 썼다.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어릴 때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자랐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체리씨를 바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데일, 대체 왜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자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시절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형편이 어려워지면 굶주릴까봐 벌벌 떨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입버릇처럼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진짜로 그럴까봐 걱정했다.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면 여자아이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심지어 결혼한 직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껏 치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까지 돌아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할까? 나는 밭독을 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산채로 묻히는 사람은 1000만 명 중 1명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 울었다. 오늘날 8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굳이 걱정을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성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정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고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의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평균의 법칙을 살펴보면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스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겁에 질린 채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모자리 들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전투 중 사망할지도 모르니 남은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지.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까지 사는 일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50세에서 55세 인구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16만 3천 명이 참가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군인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수와 맞먹는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기록을 살펴봅시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오늘 하루만은 1.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2.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나를 맞추려 들지 않겠다. 나는 가족, 일,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3. 오늘 하루만은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정성껏 돌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학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음으로써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4.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다. 유용한 것을 배우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겠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겠다. 5. 오늘 하루만은 3가지를 하면서 영혼을 단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친절을 베풀 것이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했던 대로 원치 않은 일을 적어도 2가지는 할 것이다. 6.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가능한 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흠을 잡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통제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겠다. 7. 오늘 하루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겠다. 평생 한다면 끔찍한 일도 12시간 동안이라면 할 수 있다. 8. 오늘 하루만은 프로그램대로 살겠다.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두겠다. 철저하게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계획은 세우겠다. 적어도 서두름과 우유부단이라는 2가지 병폐는 없앨 수 있다. 9.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겠다. 그 시간 동안 삶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신에 대한 생각도 해보겠다. 10.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않을까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사랑하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